예, 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 법조 출입기자 시절 그 사형수들을 기획 취재하는 과정에서 소위 간첩들, 좌익 사형수들의 그 마지막 모습 또 취재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대적 비극에 뭉클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됐다가 1984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가면서 그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손유형 씨, 그분은 교화 스님이었던 박삼중 스님한테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당시 이제 좌익수는 광복절 전후에 이제 처형된다는 얘기가 교도소에 쭉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연하게 가자, 어차피 갈 거,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어느 날 남모른 교도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사형집행 지금 당하는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 벽에 이렇게 대고 나 못 나간단 말이지. 나 죽어도 못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막 그냥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아니야, 좋은 일이니까 가자 이러는데 여기서는 야, 너희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못 나가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의연하게 간다고 그랬는데 하고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은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늘 돌봐주는 여기에 이제 담당 교도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일이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퍼뜩 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사형집행 당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편안한 미소를 짓고 가는 것까지는 않겠냐 제정신이 들어서 따라 나갔답니다. 따라 나가서 이렇게 거기서 어느 방으로 갔더니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 낭독을 들으면서 그때 그 환희 웅웅대고 그러는데 자는 건 모르는데 하여간 살려준다는 소리만 듣고서 그때 그 감격이나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간첩이나 좌익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확신범이라서 대체로 의연하게 최후를 마친다고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장공비라든가 또는 행동대원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장간첩,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집행장에서 마지막으로 김일성 만세! 이렇게 외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1970년대 이후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자생간첩, 인텔리 출신 또는 해외 무슨 교포나 유학생 간첩, 이렇게 많아서 이 사람들은 되게 큰 소리 내지는 않고 조국 통일을 기원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1976년도 제가 취재했을 때 저는 1991년도 취재했지만 1976년도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어느 여자 간첩은 내가 김일성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조국 통일을 위해서였다. 근데 그 조국 통일을 못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조국 통일 만세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화다닥 놀려서 그냥 서둘러 두 권을 씌우고서 결박해가지고서 바로 집행을 했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죠. 1969년도에 처형된 난파간첩 김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아마 불교에 귀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진술로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일시나마 무신론에 빠져 기계적인 인간관을 갖게 된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제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줬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좌익수의 죽음은 우리의 역사적, 민족적, 시대적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일그러진 우리 한반도의 현대사, 그 동족상전의 비극, 그 아픔, 그 원한 갈등 불신, 그 비극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서냉전의 아주 첨예한 그 현장, 전 세계사에서
그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장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가슴 아픈 거는 나는 간첩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저희가 위장술로 보긴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이거 얼마 전까지는 다 우리 한 식구였다가 남북으로 흩어졌다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또 만나게 되고 난 외국에 있다 왔다 이러고 용돈도 쥐어주고 하다 보면 이게 법리적으로는 다 간첩 방조라든가 간첩 활동에 관여한 걸로 그렇게 되거든요. 1986년 5월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최을호 씨, 당시 63세입니다. 그 사람은 유언에서 삼촌이 이북에 있다가 넘어와서 용돈을 줘서 못 모르고 썼고 어디 가라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실수라면 실수고 죄라면 삼촌 잘못된 죄밖에 없는데 제가 간첩을 쓰고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가는 게 너그러 억울합니다.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상에서는 뭐 이 간첩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결국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반역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역시 같은 날 처형된 제1동포 간첩단 김영희 씨 여자입니다. 30세는 가난이 유죄다라고 말했는데 역시 가난하다 보니까 저 이북 뭐 그때는 이북인지도 몰랐겠죠. 그래도 나중에 알았겠지만 돈도 얻어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방주한 게 됐죠. 서독 광부로 취업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위장기승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진모 씨, 서독 광부입니다. 47세. 그분은 난 억울하다. 그러나 이분은 진짜 공산주의자 아닌 것 같아요. 88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 죽산 조봉암 선생 아십니까? 이분은 원래 이제 좌파 진보적인 분이셨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옛날에 박헌영하고 기자로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고 해방 후에 이쪽으로 전향을 하셔서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어요. 근데 자유당 시절,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잘못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간첩으로 몰려서 1959년 7월 31일 날 현조동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됐는데 그의 의연했던 모습이 그 30년이 지나서 제가 취재할 때도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 다 잘 알아서 하겠으니 별말이야 있겠소. 결국 이승만에게 져서 이렇게 된 것인데 다만 한마디만 남겨놓고 싶은 게 있어. 이 나라에서 정치투쟁을 하다가 지면 이렇게 될 줄 짐작 못한 바 아니나 그 희생으로서는 내가 마지막에 되기를 바라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형들은 사실은 늘 조마조마하면서도 혹시나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감형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사실은 젊은 시절에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시베리아 유행장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황제의 특명으로 특사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들을 보면 그런 유형이라든가 삶과 죽음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본인이 진짜 그 드라마틱한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사실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나 이런 게 틀릴 수가 있겠죠. 해외 유학생 간첩법 사건이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수대학교에 있던 김성남 씨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육공이 들어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 1월에 자신의 교화 요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3번 재판받았고 사형 선고 3번 받아봤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자 제 인생은 끝난 것으로 보고 참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마음, 그 기분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그래 내가 혁명가로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서 저는 있으면서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또는 뭐 밥을 못 먹는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감형을 받고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충격은 달랐습니다. 저의 실핏줄까지 가득 채워진 환희는 식욕의 감각마저 마비시켰고 뭐 끼니를 굶어도 방금 밥을 먹은 것 마냥 뱃속이 든든했고 또 예전에 사형 선고 받았을 땐 잠도 잘 잤는데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잠은 안 오고 도리어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동이 토월 무렵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충격은 사람의 굳센 의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죽은 것으로 치부한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환희의 충격은 그 정도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충격은 죽음의 충격보다 몇 배나 더 강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돌이켜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동서냉전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는 뭐 북한, 소련, 중국 그런 공산주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고 저쪽 인도차이나 베트남, 캄보드, 라오스는 모두 공산 세력에게 적화된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자유진영에 속한 우리의 조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가 밖으로 또는 내부의 침투를 막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1950년대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의 쓰라린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경제력이나 국력은 1970년대까지는 우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세에 처한 데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좌익세력 척결은 불가피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념 이걸 다 떠났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또는 자의적인 법 해석이 일부 있었고 그로 인한 억울한 주범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북을 보십시오. 이북은 얼마나 그런 세력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1950년도에 6.25 터졌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종군기자로 가셨고 저희 큰아버지는 의사셨는데 북한에 납북대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9.28 수복 때 탈출하셔서 나오시다가 도리어 국군 총에 국군들한테 이건 이북 첩자다 말이지 또는 패전군이다 해서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집단 학살당한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거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우리 국군을 탓해야 됩니까? 북한을 탓해야 됩니까? 이 원한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난 딸 우리 사촌 누나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랬습니다. 우린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적 아픔을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 한민족이 다시 화합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저는 좌익 사형수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